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이용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저와 함께 행정학이란 무엇인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했을 때 일반 학생들의 대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가 혹은 정부 혹은 공무원.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yes, yes, yes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은 절차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복지부동하고 때론 영혼도 없고 철밥통이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갖는 이미지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부정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이 없는 매우 멀고 무겁고 지루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에서도 행정의 중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보는 것, 혹은 더 적극적인 학생들은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버로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국 남자 꽈뚜룹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이들이 유명해지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동영상 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동영상 제작을 잘할 수 있죠? 내용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이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도 잘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인재도 영입을 해야 합니다. 한 명 이상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조직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조직,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여러분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고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잘하면 여러분들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정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정의는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그 행정부의 국가 통치 작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일반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갖는 개념 정의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에서처럼 신입사원이 행정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문장에서 행정은 사무를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튜버 활동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행정과 지금 여기서의 행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광의로 개념 정의를 했을 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동적인 집단 행동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왜 제가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들, 소금은 인간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너무 짜서 음식을 버리게 됩니다. 조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적정량에 대한 조율이요. 그래서 소금은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학에서 행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행정학에서 행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 그리고 세대와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섹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고요. 제2섹터는 민간 영리 부분으로서 기업과 시장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3섹터는 민간 비영리로서 비영리 재단들과 시민사회단체, NGO, 사회적 기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통적으로 행정학에서 행정이란 제1섹터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행정학에서 행정은 제1섹터뿐만 아니라 제2섹터, 제3섹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를 아우르는 개념이 행정입니다. 행정학에서 행정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행정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행정은 정부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즉 주체는 정부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네,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것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혹자들은 행정을 정책의 집행 활동으로서 행정부의 기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정책은 빛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정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소금이라는 행정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하고 행정학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정치학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경영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관리라는 기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학은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관리, 퍼블릭,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행정이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여러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서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학에서 행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에서 정책은 정치라는 권력의 작용의 결과로서 바라봅니다. 따라서 정치학에서는 행정을 정치가 결정해준 정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행정학은
오래전에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행정 역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영학에서 행정은 너무나 비대해졌고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행정은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경영과 다릅니다. 경영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행정은 공공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경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경영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행정은 공공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에 있는 각계각층 매우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다층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공공문제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접해 있는 공공의 문제는 얽히고 설킨 사회 문제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공공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예쁜 그림을 찾으려고 봤는데 최근에 나온 예쁜 그림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1.23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8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2006년부터 15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0.8명으로 매우 초라합니다. 처음에 정부는 보육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은 공적 자금을 보육복지에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저출산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 문제와 직결됩니다.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하길 원합니다. 결혼을 꺼려합니다. 여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는 것을 미룹니다. 주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마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공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림입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후쿠시마는 지진 안전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경험했고 그리고 원전 사고를 저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매우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일상이 거의 1년 가까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문제는 정부 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 사기업, 시민단체, 비영리 재단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 모두가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관료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탈관료제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층제가 아닌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과 혹은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을 때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혼자 정책 과정의 유일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계층들과 집단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는 상호 의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협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능에서 콜라보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줄임말이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예능에서 박진영과 비가 신곡을 발표했죠. 콜라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달리해서 이러한 콜라보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란 공공부문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법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종합적인 융합 학문입니다. 행정학적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모든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이러한 행정학의 학문적인 특성으로 인해 저희 과 교수 구성을 보면 매우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 학과에는 16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올 3월에 한 분이 더 오셔서 올 3월부터는 17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박사학위 전공을 살펴보면요.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정책학, 정치학, 법학, 경영학, 도시계획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학부와 석사 과정 때 전공을 살펴보면 제가 언급했던 그런 학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심지어 두 분은 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수님 밑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왜 행정학과 학생들이 행정학을 선택했는지를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행정의 역할은 다분화되고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정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재학생 얘기 들으셨죠? 저희 재학생들은 올바른 행정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행정학과에 올 때 자기 자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과는 국가를 디자인하라라는 모토 하에서 공공부문의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과의 교과 과정은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4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행정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정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지식을 배웁니다. 두 번째 영역은 정책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행정과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전문 지식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으로 방법론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구적 전문 지식을 가르칩니다. 각 영역 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행정학 분야입니다. 따라서 제1섹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정부회계라는 수업과 예산과 재무관리라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인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인사행정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관료제에 대한 수업과 조직 행태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민센터에 가지 않죠? 직접 집에서도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대한 수업과 정보관리에 대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중앙정부 혼자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들이 있죠. 그래서 지방행정에 대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좋은 정부인지, 얼마나 깨끗한 정부인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저희 학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좋은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에 대한 비교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정책 분야입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선 정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정책이 어떻게 기획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수업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수업들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관리와 정책, 도시계획, 지역개발론 수업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버넌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갈등 관리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갈등 관리와 협상이라는 수업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자연재해,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는 위험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위험사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사회와 정책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그 정책들에 대한 수업들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비고정책 등등이요. 세 번째 영역은 행정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법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과 법이라고 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공법과 행정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윤리의식, 공무원의 윤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철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 공공철학과 윤리라고 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인 환경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통치제도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명칭의 수업은 없지만 제3섹터의 이해를 위해 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앞에 언급한 정보와 시민사회라는 수업이나 도시계획론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반복론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도구적 지식을 가르칩니다. 통계 분석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성적인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사례, 정책 사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 분석이라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배우는 행정과 정책 실무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인턴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 나아가서 체험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저희 과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행정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는 팀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팀플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팀플은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주제가 주어지면 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발표까지 한다는 게 이제 팀플의 매력 같아요. 우리 과는 그 특성상 행정고시 진로를 택한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63회 합격생으로서 이제 실제 공직 동기들과 함께 팀플을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공직에서의 협업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 같아서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우리 학과 장학 프로그램의 주제는 공공의 아름다움을 탐색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한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이분은 아이들을 건물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뛰어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철학을 공직에서 실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숲 유치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모습들을 직접 동기들과 찾아가서 이제 촬영하고 영상으로 담았었는데요. 이는 눈으로 보고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동기들과 함께했던 경험이라 저에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론 강의에서 서울시의 보행진화 정책에 대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배운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서 발표와 토론으로 여러 학우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교수님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해당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학과의 강의는 이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행정학의 적시성을 논의하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학우들과 교수님의 활발한 상호소통과 협업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직자를 꿈꾸는 저에게 자질을 갖추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학과 수업에서는 학우분들과의 팀 프로젝트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협업 그 이상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줄 알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말뿐인 정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오직 행정학과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움을 가지고 저는 미래에 소통할 줄 아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 얘기 잘 들으셨죠? 저희 재학생들은 모두 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우들과 교류하고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현지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고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강의실 밖의 배움과 활동을 저희 학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진리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성적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 역량을 개발할 때 그때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진리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학생들이 함께 나가서 디자인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서울시에 직접 나가 서울시 정책을 분석하고 스스로가 정책을 디자인하는 체험을 해서 학생들한테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공공의 아름다운 사례를 발굴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부산 숲유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학생들은 공공의 아름다운 사례를 발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현장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2016년 자료만이 나오는데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저희 과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나가서 인턴으로 일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학과 재학생 53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학과 행사도 합니다. 고대 행정의 날 그리고 타운홀 미팅이라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학부 재학생 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연 2회 학부 재학생 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공공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저희 과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반이 있습니다. 맞춤 행정고시반과 행정판례 공부반입니다. 맞춤형 행정고시반은요,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이미 행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행정고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도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부반은 행정판례 공부반이고 최근에 공부반이 구성됐습니다. 이 공부반에서는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 혹은 실제 법조인이 된 선배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부반입니다. 현재 40여 명의 학생들이 이 공부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학과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교 밖, 하지만 매우 캠퍼스에 가깝습니다.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우 쾌적하고 조용해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더니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인 공부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창문을 보면서 사색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쉼의 공간입니다. 사진으로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먹는 공간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1955년도에 창과해서 지금 현재 공공 분야에 50%가 넘는 학생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수를 보니 매년 평균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고시에 붙어서 가면 52개 부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고시 붙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늘의 별따기 아니냐? 너무 좁은 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행정고시를 통해서 행정부에 진출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로스쿨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정치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떠한 리스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빨리 올라가고 글자가 작아서 잘 구분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기재부가 공시하고 있는 2020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리스트입니다. 각 부처별로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340개입니다. 따라서 공공 분야에 진출한다는 거 좁은 문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공공 부문에만 유리하다? 라고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최근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지 졸업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학생들의 졸업생의 현황을 보니 가장 많은 부분은 정부와 공공기관입니다. 33.9%인데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33.3%로 학생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도 합니다. 요즘에 취업난 때문에 진학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로스쿨에 대한 통계를 이쪽으로 집계했기 때문에 진학 비율이 21.2%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기타 전문직 그리고 언론 분야에까지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1호학번 졸업생 민지훈입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로스쿨 12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행정학 전공 수업들은 법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단단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로스쿨에 진학하신 선배님들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학과 선배님들을 통해서 입시 요령에서부터 법학 공부 요령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여러분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으로서 거듭나기까지 그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KPMG에서 전략 컨설턴트 5년차로 근무 중인 손주연입니다. 경영 전략 컨설팅은 기업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내부에서는 실무진부터 CE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정리해서 균형 잡힌 시각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컨설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행정학을 하면서 습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은 아무래도 기업을 넘어서 국가가 운영되는 원리를 배우는 학문이다 보니 굉장한 다양한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도시계획론부터 정책학, 정부 회계, 공공경제학까지 다양한 학문들을 수강하게 되면서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융합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컨설팅에 꼭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래에셋대우에서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브로커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함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에 상장된 주식 그리고 선물들을 중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시각에서 현 시황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각국 정부들의 정책 그리고 규제들이 각국의 증시 그리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저희 분석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항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10학번 졸업생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LEK 컨설팅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빌리지 베이비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리지 베이비는 육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스파클랩과 같은 VC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정학과에서 배운 점들이 실제로 제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행정학이라는 것이 창의적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가르쳐주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더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슴 뜨거워지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졸업생 얘기 잘 들으셨죠? 저희 졸업생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행정학에서의 배움이 현업에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수로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전을 찾아 법만 집행하는 공무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회 혁신가처럼 직면한 난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공무원과 사회 혁신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 실험이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연구실, 다시 말해 시민과 수요자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리빙랩에 대한 실험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학과는 이러한 주제와 실험들을 행정학과 교과 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학과는 안준모 교수님을 저희 학과에 모셨습니다. 안준모 교수님은 3월부터 저희 과에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준모 교수님의 이력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학 때 학부 때에는 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행정고시에 합격하셔서 공직생활을 12년 동안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철밥통이죠. 이 길을 접으시고 유학을 가셨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가셨고요. 거기서 기술경영학 박사를 땄습니다. 현재 안준모 교수님은 과학기술학, 혁신정책,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안준모 선생님이 저희 과에 오셔서 4차 산업혁명과 사회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 과정에 담을 예정입니다. 안준모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정책실험, 리빙랩을 연구하시는 분을 모시거나 혹은 이분들과 협업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를 준비하면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공동체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여러분, 국가와 사회를 디자인하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합류하게 되시길 고대합니다. 젊고 순수한 열정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가 공공부문에 들어올 때 정책과 행정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37세의 여성 총리를 배출한 핀란드, 40대의 총리들이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캐나다와 프랑스.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합류하신다면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정책과 행정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현실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을 이곳에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리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